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존 보글 Common Sense on Mutual Fund 계속해서 이 책 소개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2편 한번 볼까요? 일단 존 보글도 하는 말입니다. 지금 바로 퇴직 계정에서 요거 보면 IRA 401k 403b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아마 연방 공무원 퇴직연금일 겁니다. 이런 데서 한 푼이라도 바로 투자를 시작해라. 자, 요거는 존 보글이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노후가 되면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결국 이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자산이 가장 큰 노후에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가장 귀중한 무기가 될 것이다. 자, 일반 계정에서 그렇게 투자 열심히 해봤자 부자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은행 예금이자 간신히 이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보면, 이 세간의 그런, 여러 투자에 관한 속설들,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검증하고 있는데, 자, 1등주만 매수하자. 그리고 1등주 매수 후에 2등주가 치고 올라오면 순위가 바뀌면 다시 그 2등주, 새로운 1등주가 된 이런 매수 전략은 유효할까? 이런 거 직접 파이썬으로 백테스트 한 사람도 있는데, 존 보글은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를, 얘기를 해요. 자, 개별 주식은 아니지만 그 1등 뮤추얼 펀드만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투자 행태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이제 허버트 파이낸셜 다이제스트에서 그 모닝스타에서 그 별점 주잖아요. 그죠? 펀드나 ETF에 그 별점 주는 거 있죠. 별 5개가 만점인데 아주 좋은 펀드입니다. 1등 펀드예요. 이 펀드를 매입하고 이제 최고 등급을 잃으면 이제 별 5개에서 별 4개로 내려간다든가 이렇게 최고 등급을 잃으면 환매할 경우 이런 투자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자, 1, 2등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투자를 했을 때, 자, 시장 리스크보다 변동성은 더 크고, 그리고 수익률은 형편없다.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올리게 됨을 보여줬다. 자, 쓸모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쓸모없다. 효과 없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할 때마다 수수료, 세금, 녹아내립니다. 자, 아마 이제 그 대부분은 환매 시 비용과 세금으로 잠식될 거거든요. 그리고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환매 기간이 제한이 있는 그런 펀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안에, 10년 안에 투자 기간 다 채우고 환매하면 그 환매 수수료가 수익의 20%를 가져간다든가 30%를 가져간다든가 하는 그런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거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해야 되는가? 자, 계속 이런 이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존 보글에 저서, 물론 저도 계속해서 그 답변은 하고 있지만, 특히 저는 신흥국 투자 그런 데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해야 하는가? 자, 미국인의 입장에서, 존 보글, 자기가 미국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주로 미국 시장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미국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자, 해외 투자, 특히 신흥국 시장 투자할 필요 없다. 그리고 미국 제외 선진국 역시 투자할 필요 없다. 그런데 이제 꼭 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외 시장 투자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특히 그 예일 대학 기금 펀드를 운영했던 데이비드 스웬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존 보글은 할 필요 없다. 한다면 포트폴리오의 최대 20%안 해도 그만이다. 자, 미국의 선진시장, 유럽이나 그런 시장은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흥국은 더더욱. 존 보글은 이 예를 고대 페르시아인 알 하페드의 다이아몬드 광산 찾기에 이제 이 사례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알 하페드가 평생을 이제 다이아몬드 광산, 이 글로벌 투자적이죠. 그걸 빗대어 얘기한 겁니다. 집을 떠나 이제 헛고생을 했거든요. 평생을. 광산 찾는데 실패하고, 재산 탕진하고, 이제, 지브롤터 해협에 그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있는 스페인과 아프리카 국경에 있는 지브롤터 해협의 절벽에서 바다에 뛰어내려 자살해버렸다. 근데 죽고 나서 후손들이 알 하페드의 땅을 파보니까 다이아몬드 광산이 나왔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로렌스타인의 또 얘기를 이제, 빌어가지고, 자, 해외 투자. 모든 나라에서 도박을 하는 것이 한 나라에서 도박을 하는 것보다 분산은 되겠죠. 위험에 분산은 되겠죠. 하지만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라고 로웬스타인의 얘기를 빗들어가지고 존 보글은 자신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특히 미국 이외에
해당 국가의 이제 경제적 리스크 그리고 환 리스크 둘 다 두드려 맞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실제로 이런 경우 많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IMF 2008년 금융위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나라의 경제적 리스크도 두드려 맞고 환 리스크도 두드려 맞겠죠. 수익률이 더블로 떨어집니다. 그죠? 손실을 더블로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특이 시장에 투자한 미국인이라면 뭐 주식으로 수익을 얻었을지라도 환손실로 대부분 다 잃었겠죠.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존 보글은 요 저서에서 이제 해외 주식의 수익률이 미국 주식을 압도했던 요 10년간은 이제 이 허구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허구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요 기간 10년 동안 해외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강세였거든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이제 미국은 14.3%, 해외 주식이 17.9%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달러 기준이고 현지 통화, 그 나라의 통화로 환산한 수익률은 해외 주식이 10.2%, 미국 주식 수익률에 비해서 4.1%포인트 열세죠. 언더퍼폼했어요. 저 기간 동안 이제 달러 약세로 인한 수익률 착시 효과입니다. 달러 약세로 인한 수익률 착시 효과다. 미국인이 이때 이 해외 시장에 투자했다면 그 나라 통화로는 벌었을지라도 결국 달러로 바꿔가지고 다시 나오려면 이런 손실을 봤다 이거예요. 미국 주식만도 못해요. 자본 차익에서 이기고 환율에서 깨지는 이런 경우죠. 그죠? 요 도표를 보시면 돼요. measured in dollars라고 되어 있죠. 달러로 이렇게 환산하면 미국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3.6%포인트 아웃퍼폼 했지만 measured in local currencies 현지 통화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더 좋아요. 현지 통화가 현지 통화로 환산한 그 나라 시장의 주식 수익률은 10.2%입니다. 자, 미국이 어드밴티지가 플러스 4.1%포인트 아웃퍼폼 했습니다. 해외 주식은 언더퍼폼하고 이 EAFA가 미국 제외한 유럽 선진국입니다. 미국, 캐나다 제외한 뭐 유럽, 호주 그 선진국 인덱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인인 우리가 미국 시장에 투자했다가 자, 우리가 SPY, QQQ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S&P 500, 나스닥 100 투자했다가 환차선 보면 어떡하냐? 걱정 마시라. 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올린 영상. 자, 우리나라 한국인이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환차손보다 미국 주식의 자본 차익이 훨씬 큽니다. 즉 환차손을 감안하더라도 동기간 코스피 투자한 수익률보다 더 크다. 요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2008년 금융위기 환율 최고점 그때 한 1,500원까지 올라갔죠. 이때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2015년 환율 최저점 뭐 한 1,090원 정도로 떨어졌을 때 원화로 환전해서 나왔다면 과연 손실 봤을까요? 그리고 동기간 코스피보다 덜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미국인이 이제 달러를 원화로 바꿔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했다면 자, 일단 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 50% 폭락 두들겨 맞고 다시 추가로 환차손 50%까지 두들겨 맞아야 되겠죠. 손실이 떠버립니다. 더블. 실제 97년 가을 이제 동남아 외환위기가 닥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도 겪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남아 국가 시장은 자국 통화로 40% 이상 하락 맞았고 달러로 추가적으로 40% 이상 손실을 봤어요. 실제 이제 1998년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제 친구 얘기인데 이제 이 친구 아버지가 그 당시 주식 투자하다가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 유학 간다고 그러니까 반토막 난 주식이라도 처분하고 환율 900원에서 2,000원까지 뛰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친구에게 그 달러를 송금해야 되는데 그 당시 뭐 이 친구뿐만이 아니고 외국 유학 가 있는 학생들 학위 못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해외 투자, 미국 이외에 얘기하는 겁니다. 뭐 신흥국, 미국 제외 선진국 이런 거 해야 되냐? 역시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 한국이 신흥국 불안한 시장이라 이거죠, 그죠? 내 자산, 여러분 자산 대부분이 원화 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비중을 포트폴리오에서 늘려야 돼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아파트라는 집을 구입한 사람은 부동산에 이 아파트의 대부분이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한 불안한 원화 자산이다. 자, 우리가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투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정확히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나라에 이제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가? 이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게 없죠, 그죠? 이 나라에 무슨 회사가 있는지. 뭐 넷플릭스, 나르코스 때문에 뭐 메데인 카르텔, 칼리 카르텔. 그런 이제, 마약 카르텔은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전혀 없다. 그리고 그나마 미국 시장이니까 환전 수수료도 싸고 거래 수수료도 싸고, 그런데 이제 미국의 해외 시장 투자는 높은 환전 수수료 그리고 환차손의 위험이 상존해 있죠. 브라질, 터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한다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비중은 시총 가중 방식을 사용한다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약 1.6%, 1.8% 정도 차지하니까 전체 투자 자산의 2% 정도로만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그럼 1억이 있으면 우리나라 시장에 200만원. 삼성전자는 코스피에 약 20% 차지하니까 40만원 정도만 투자해야 돼요. 존 보글은 그러면 한국 시장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그나마 이제 아시아 선진국이라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이제 그 일본의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사례를 뭐 관치금융 폐해도 얘기하고, 특히 아시아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기업들의 거버넌스와 지배구조 있죠. 그리고 회계 및 재무의 투명성 이런 데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이건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벵가드 자산운용이 아마 2006년쯤에 우리나라에 들어갔던가요. 하지만 이제 2011년에 완전히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철수하면서 한국 내 이제 주식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했는데 2013년까지 벵가드가 점진적으로 한국 내 국내 주식 자산 매도세 때문에 이 3년 동안 코스피가 빌빌거렸거든요.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2.52%였어요. 그리고 이 횡보장이 2016년까지 이어집니다. 약 7년 동안 코스피가 박스권이었어요. 긴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잠깐 2000을 돌파했다가 다시 18, 19년 3000을 넘지 못하죠. 2500도 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은 코스피가 박스권이었다. 자, 그리고 시장 상황 보면서 현금 보유 리밸런싱 하겠다. 마켓 타이밍 하겠다는 얘기죠. 역시 꿈깨라. 이런 내용도 역시 저 책에 존 보글이 자세히 설명을 해놨다. 뭐 레버리지 전략은 제가 쓴 내용이지만 최근에 이제 레버리지 ETF 그런 거 투자한답시고 현금 리밸런싱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 있죠. 자, 그런 사람들 존 보글의 다음에 연구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올린 요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인덱스 펀드는 항상 fully invested입니다. 그죠? 현금 보유를 하지 않습니다. 현금 보유는 기회비용의 상실이에요. 항상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해서 지금 가격이 가장 적정한 가격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액티블리하게 운용하는 사람들은 마켓 타이밍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현명한 이제 펀드 매니저라면 마켓 타이밍을 하면서 현금 보유액을 늘리고 줄이고 하겠죠. 주식 보유도 늘리고 줄이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시장 예측이라는 게 맞아야 말이지. 안 맞습니다. 불행하게 이처럼 이제 그럴듯한 장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가 전혀 없다. 이건 존 보글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대개 이런 펀드들이 시장 저점에서 이때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에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 그리고 시장 고점에서는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또 소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주식을 과대 보유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전형적으로 시장 마켓 타이밍과 거꾸로 갑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들도 이렇게 시장을 못 읽는데 여러분이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1973년에서 74년 시장 붕괴 직전에 자산은 이제 4%만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이 붕괴 직전에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식을 과대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폭락의 저점에서 다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렸다. 이때는 또 사야 될 텐데 또 대부분 쫄아서 못 사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전형적인 저점 매도, 고점 매수, 마켓 타이밍 실패죠. 그죠? 이렇게 인공지능, 퀀트로 무장한 펀드들도 저 모양인데 고만고만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력을, 여러분 주관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을 테니까 객관적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좋은 책들을 읽고 잘 판단해 보세요. 이하 이제 수차례의 시장 크래시 상황에서도 이 펀드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대표적으로 87년 10월 블랙먼데이 요 당시에도 똑같이 고점에서 저기 현금 많이 보유하고 저점에서 주식 많이 보유하고 마켓 타이밍과 거꾸로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현금 보유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들이 fully invested 되는 인덱스 펀드보다 변동성이 오히려 인덱스 펀드가 더 낮아요. 그냥 fully 항상 돈을 그냥 만땅 투입하는 인덱스 펀드가 저렇게 마켓 타이밍하는 펀드들보다 변동성도 더 낮다. 그리고 이제 또 ETF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죠. 쓴소리. 네이트 모스트가 존 복을 찾아와가지고 ETF, 실시간 거래되는 ETF 만듭시다. 라고 했을 때 거절했다 그랬죠. 왜? 시분초로 움직이는 가격을 보면 개인은 감당할 수 없다. 결국 매수 매도 버튼에 손이 나가기 때문에. 자, ETF, 인덱스 ETF 투자는 인덱스 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존 보글은. 그래서 SPY 같은 경우에 그 S&P 글로벌에서 만든 SPY 같은 경우에 연간 회전율이 이 1000%라고 그러거든요. 1000%. 그 기관들이나 물론 그 기관들의 회전율이 많겠죠. 나브 값보다 약간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연간 회전율이 1000%에 이른다. 자, 이 말은 사람들이든 개인이든 기관이든 ETF를 통해 단기 매매와 같은 트레이딩을 일삼는다는 얘기다. 그리고 대부분의 ETF들이 회전율이 이런 인덱스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ETF들이 회전율이 평균 200%에서 400%의 회전율을 보인다. 3개월에 한 번 거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ETF를 투자했다고 해도 해당 ETF가 올린 수익률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ETF에 투자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SPY가 10% 연평균 수익률을 올렸다 그러면 SPY에 투자한 개인들은 그 10%의 수익률을 그대로 누리지 못하고 4.2%포인트 수익률이 낮았다. 즉 SPY가 10% 수익률을 거뒀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6% 정도만 수익률을 거둘 것이다. 왜? 회전율 때문에. 자, 켄 피셔 경고 그대로죠. 그죠? 켄 피셔도 이런 경고를 했잖아요. 그죠? 패시브 ETF로 트레이딩 하면서 액티블리하게 운용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4848 했다가는 결국 투자의 족보 2개의 그림꼴 납니다. 자,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